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안에서 오늘 유의미한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이 투자자들은 지난주까지 목요일까지 5거래 연속 매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매수 우위로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수는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1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끝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난주 대비해서는 꽤나 이 큰 규모의 거래 자금이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줬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CPI 그리고 P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만큼은 그 지표에 대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반도체 쪽도 좋고 바이오 쪽도 좋고요. 또 테마별로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집중하면 또 좋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컸다 보니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번 주 주간 기준 좀 빠지지 않을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의 흐름은 괜찮을까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 반도체 흐름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꽤나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AI 쪽으로 좀 우려가 컸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TSMC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한 달간의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7월 한 달간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전월 대비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24% 이상의 증가 흐름을 보였는데 TSMC의 7월 한 달간의 매출을 보고 시장은 안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AI 괜찮다라는 안도감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서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배당까지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건설주와 함께 뛰어오른 한샘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이 화장품 주죠. 아이패밀리 SC가 오늘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단 모두 다 30% 가깝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쪽의 매출이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미스가 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기업들 내놓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출주, 식품주들의 주가 흐름도 꽤나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는 2,5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8월 한 달간 앞으로 1억 달러의 수출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구간에서 삼양식품을 팔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삼양식품 오늘 시장에서 주가 큰 폭으로 현재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강합니다. 바이오 쪽으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뷰노가 신부전 선별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는 주도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연중 최저치까지 급감했던 신용장구가 오늘 지수 반등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 물론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방어보다는 공격적인 스탠스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침체 진입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면은 주식에서의 이탈도 높은 기회 비용을 가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 현명한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좀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전통적인 방어주 쪽으로 좀 치우치기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우위에 있는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과 함께 이러한 섹터를 좀 조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쪽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의 가격 그리고 석유의 가격 모두 다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이 큰 상황인데 WTI와 구리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방어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향후 반등 구간에서 강할 수 있는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이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거의 코멘트가 비슷합니다. 물론 시장이 약간 조금 더 이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방어적인 종목보다는 지금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우려는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최근에 한 IB에서 꽤나 좀 청산이 됐다라는 발표를 했지만은 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고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147엔까지 반등했는데 엔화의 환율이 앞으로 우리 시장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크로와 실적 이벤트도 현재 산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이벤트들도 함께 챙겨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무엇보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시 말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8월 29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포트폴리오 안에는 그래도 종목들을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3분기를 극강의 변동성이 맞이해준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으로 컸는데 이번 3분기에는 앞서 효은 앵커가 말한 것처럼 좀 더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공주 관련 이야기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항공주의 주가가 이제 2분기, 1분기부터 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2분기가 좀 많이 암울한 모습을 보였었죠. 고유가의 강달러 기조가 이어졌고 또 항공의 비수기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피크아웃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가 측면에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계속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항공사 특히 최근 6개월 내 주가 흐름이 코스피와의 갭이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실적과 피크아웃 우려가 더해지면서 반년 새 주가가 10에서 20%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10%, 아시아나가 27% 넘게 빠져나갔고요. 또 LCC항공,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같은 곳들도 10에서 20%대 약세를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인 주가가 그래도 3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7월에 여객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또 꼽히고 있고요. 우려하던 급격한 운임 하락도 관측되지 않았다라는 점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른 이 주가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다음 장에서 여객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함께 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죠. 2019년 우리가 모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던 바로 그 시절에 대비했을 때 지금 2024년 올해 7월에 여객이 상당 부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1%대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주가 130% 넘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동남아와 중국, 구주와 대양주까지 모두 70에서 90%대까지 회복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만 떼놓고 봤을 때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면서 7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고요. 또 2019년 7월과 대비했을 때 98.6%로 수준이 회복이 됐다라는 그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분기가 전통적인 항공 성수기인데 올해는 또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항공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 수송 실적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6%대 증가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하는 데다가 또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반사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공급 증가 대비 강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화물 수송량과 운임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증권가에서는 3분기 가이던스를 높여잡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대한항공의 경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어나면서 4조 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8%대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겠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주된 의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하면 남아있는 리스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4분기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체크해 보시죠. 대한항공의 경우 이제 아시아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과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미국 경쟁 당국 DOJ의 기업 결합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DOJ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제기만 별도로 없으면 자동으로 심사가 통과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오는 10월께에는 DOJ의 기업 결합 최종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리스크도 다 해소가 되고 주가 상승 모멘텀도 가져간다라는 증권사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면서 매수 의견 내놓고 있는 증권사들입니다. 목표 주가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이 32,000원, IM증권 31,000원 선이고요. 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3만 원대, 하나증권 27,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주 관련 아이디어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기업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대폭락장 검은 월요일을 겪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을 우려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계실까요? 먼저 한국 증시는 MSCI 반기 리뷰 등을 치르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요.
2,5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이며 급락했던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는 서비스업 PMI,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호조 등으로 주가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민감 장세로 넘어간 상태이기에 한동안 매크로상 메인 이벤트였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주가 민감도는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7월 CPI 쇼크가 현실화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하방 압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며 또한 최근 폭락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불황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주 증시가 소화해야 하는 재료입니다.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및 AI 수익성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은 금주 후반부터 차주까지 국내의 반도체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좀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쪽도 있는데 알려주신 리스크 좀 피해가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재룡산업입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인 이스페타시스가 목표가 부근에 도달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부터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관련주는 바로 전력 관련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에너지부가 기상 이변에 대비해 국가 전력망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투자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개 주에 걸쳐 8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후 전력 수요는 계속 증대될 예정이므로 전력 관련주들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든 재룡산업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7,500원에서 7,700원 사이 매수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비중 10%, 손절가는 7,380원, 목표가는 8,200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 쪽 짚어주시네요. 재룡산업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고 있을지 수급 상황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까지 줄매도를 했던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사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사는 기업으로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기업을 고루고루 담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성 첨단 소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24,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엔캠, 다섯 번째로는 우리바이오 올라와 있는데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고루고루 담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안에서 담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역시나 매도하는 기업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현대 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한화 엔진, 다섯 번째로는 대용제약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PSK홀딩스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어서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기업 테크윙 현재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TI,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 기관의 넥슨 게임즈 매도는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온, 다섯 번째로는 휴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 밖에도 또 오늘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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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이네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시원하게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종목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바이오나 로봇은 아니니까요.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155대 1 나왔었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최하단 1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인기가 많았으면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결정되거나 최상단을 뛰어넘는 공모가로 결정됐겠죠. 네, 최하단 기업이 제시한 공모가 범위 중에 제일 낮게 결정이 됐다. 예. 그러니까 완전 기대치가 낮은 것이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이 16,000원 공모가로 239.18대 1 나왔습니다. 경쟁률은 155대 1, 239.18대 1이니까 그렇게 아주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모가 희망 범위 최하단 16,000원에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기업이 제시한 범위의 최하단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니 일단 공모 시장에서는 대비 이전 시장에서는 조금 인기가 덜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됩니다. 좋은 연수원 가가지고 좋은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업무를 익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정이라고 하죠. 이 우리의 예금이나 이런 디파짓 이런 것들을 고객의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직원들 입장에서 고객의 계정. 우리는 계정이란 말은 사실 계정이란 말은 어디서 쓰나요? 우리는 스타크래프트나 롤에나 계정? 네. SNS 그런 거죠. 계정. 네. 그런 거에서 쓰죠. 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계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금 계정이든 대출 계정이든 적금 계정이든 고객들마다의 어떤 저기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계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걸 하면 되겠네요. 이제 저기 가면은 경찰 저기를 보면 직글 보면은 경찰의 분류를 보면은 외사계도 있을 것이고 형사계도 있을 것이고 교통계도 있을 것이고 계들이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은행의 전체 시스템을 계로 분류를 해본 거죠. 계정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거기 이제 고객의 돈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 거긴 한데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계정계 말고 이제 채널계라고 있겠죠. 채널계가 바로 이제 고객하고 이 은행이 소통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죠.
우리는 지금 카카오톡 채널로도 은행과 만나고요.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만날 수가 있고,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직도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창구 직원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네. 그러니까 이게 채널계죠.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 은행 고객과 은행 직원이 소통을 하는 거. 그게 채널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고객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계가 있겠죠. 약간 IT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 빅데이터화해서 그 어떤 정보를 모아놓은 곳, 이런 것이 있겠고, 또 보안계가 있겠죠. 보안이 철저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외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널계, 계정계, 정보계를 보통 3대 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널계, 계정계, 정보계 중에서 그 3개가 가장 중요한데, 3개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뭔가요? 고객의 돈이 들어있는 계정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코어 뱅킹입니다. 우리가 뭐 핵심 코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코어 근육을 키워야 돼서 코어 근육 운동 뭐 이러는데, 코어 뱅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계정들, 수신, 그리고 여신, 그렇죠? 수신은 저축, 여신은 빌려주는 거, 대출, 결제, 할부, 리스, 외환, 카드, 은행들의 핵심 업무를 지칭하는 바로 계정계가 코어 뱅킹입니다. 바로 이 코어 뱅킹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이게 자바 언어로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로 개발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코어 뱅킹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당연히 외산 이 지금 플랫폼들이 전부 지배를 하고 있던 시장에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국내 유일의 코어 뱅킹을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도 좀 쓰고 있고요. 일부 은행들과 해외 은행들, 금융기관도 뱅크웨어 글로벌의 지금 코어 뱅킹 플랫폼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계정계, 정보계, 채널계, 대외계, 보안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이 계정계에 관련된 코어 뱅킹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변화는 요게 이제 아직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했죠. 계정계는. 채널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 트렌디하게 금방금방 바뀝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던가 뭐 틱톡, 인스타그램 채널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확확 바뀔 수가 있는데, 계정계 같은 거를 너무 트렌디하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쪽도 이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이 레거시 시스템을 치고 갈 확률이 높아졌다. 계정계는 특히나 레거시 시스템이 지배하는 곳이었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어야 되고 오랫동안 전통에 그냥 별로 변화가 없고 안정적인 금고 같은 역할만 하면 됐었는데, 요즘에 그런 변화가 오면서 뱅크웨어 글로벌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16,000원으로 오늘 코스닥에 들어왔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SK바이오팜입니다. 세노바메이트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연간 영업이익 눈높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더 커질 것이다. 하반기에 더 잘 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SK바이오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SK바이오팜. 네, 요즘에 실적이 좋죠. 그리고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SK바이오팜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신약으로 외국에 어떤 깃발을 꽂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SK바이오팜, SK그룹이 굉장히 강력히 밀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6분기 연속 선장인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창사 이래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이오들도 이제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이 항상 기대감이었는데. 있잖아요. 종목을 또 얘기하기 그런데 맨날 신규 상장할 때 이제 특례로 상장을 시켜주는데, 네.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특례로 상장을 시켜주는데 그게 대부분 5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때까지는 기회를 또 주는데, 6년 연속 영업 적자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상장을 폐지시켜야 되냐, 그래도 조금 더 미국 기다려줘야 되냐, 거래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저희 회의를 하고, 기업은 또 뭐 보완 자료를 내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그 고객들은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근데 영업이익 흑자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흑자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매출액을 계속 올렸는데 영업이익 흑자는 나지 않는데 이제 좀 나기 시작하는 그 정도가 됐는데,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이제서야 코스닥 시총 뭐 5위, 2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영업이익 3분기 연속 흑자, 이게 아주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 신약으로 이런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 아주 놀라운 일이고, SK 바이오팜도 네,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을 수출하거나 플랫폼을 수출하는 업체인데, SK 바이오팜은 자체 신약으로 해외를 뚫는 네. 어떤 다른 계열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밀어주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은 SK 바이오팜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팜 현재 주가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7% 넘게 오르면서 98,9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바이오주 상승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인데, 뭐 AI 결핵 검출 능력에서 뭐 제품을 1위 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루닛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랜만에 지금 올랐네요. 루닛, 뷰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까지 로봇주들이 굉장히 득세를 할 때 다 같이 갔었던 종목인데, 로봇주랑 지금 로봇, 얘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봇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바이오만 지금 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나 로봇이 그때 득세를 할 때 반도체에 대응하는 어떤 존재가 무엇이냐. 그때 산성 PNC 같은 이 초전도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짤 잘 만드시는 분들이 그 만든 거 막 그때 보셨잖아요. 뭐 공룡하고 괴물이었나? 공룡하고 괴물하고 싸우고 있고, 뭐 밑에는 또 짐승이 있고 막 있었어요. 그 그림들이 한창 빵 띄우고 막 그때 초전도체 밈 돌 때 있잖아요. 그때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바이오가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루닛이 갑니다. 루닛이 이제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이죠. 근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1등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여기 이 업계랑 상관이 없는, 왜냐면 이 업계랑 상관이 있는 연구팀의 어떤 일원이나 이 단체가 이제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올림픽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올림픽에서도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어떻게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체조나 이런 것, 양궁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어떻게 그거를 저희 10점 만점을 쐈는데 그거 가지고 야 저거 10점인 것 같지 않고 9점인 것 같아, 8점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체조나 브레이킹은 거기서 보고 기술 점수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연결끈이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못했는데 기술 점수를 높게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뭐 스포츠랑 비유를 했지만 이거는 더욱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아예 배제된 독립적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12가지의 AI 제품 성능을 동일한 데이터로 비교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뭐 했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동안 결핵 유병률 조사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결핵 환자였던 사람의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결핵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안 알려준 거죠. 얘네들한테, 이 로봇들한테, 인공지능한테 자료를 안 주고 네. 그냥 774명을 줬어요. 얘네 중에서 뭐 저기 판단을 해봐라. 그랬더니 루닛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이죠. 이걸 포함해서 12개 상용 AI 솔루션이 서로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AI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는 지표 중에 AUC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높게 나오면은 높은 수치만 제일 더 좋은 거예요. 정확한 검출을 했다는 거예요.
루닛 인사이트 CXR이 결핵 검출 능력이 0.90이 나와서 12개 제품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루닛 인사이트가 전문의를 도와서 이 엑스레인이 무슨 뭐 방사선 자료를 판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결국 의료진의 그 판단을 돕는 거잖아요. 저번에 뷰노도 뭐 얘기 들었잖아요. 돌담병원에서 뭐 갑자기 뭐 환자 발생해서 환자 발생해서 뭐 그럴 심장 환자 발생해서 네. 뭐 CS 그 필요 없다고 CPR. 네. 왜냐하면 그 뷰노가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자료를 주는 거고 루닛 인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방암이든 결핵이든 그 판독 자료를 뭐 MRI든 CT를 보고 의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루닛 또 다른 실험이 있었죠. 전문의 2명이 들어갔을 때, 전문의 1명과 루닛이 갔을 때, 그리고 저기 그냥 루닛 하나 갔을 때 가장 효과가 전문의 루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이 루닛하고 같이 갔을 때 가장 시너지가 컸었던 거예요. 의사 2명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은 또 요런 그 중에서 이제 기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 능력치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많은 영업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똑똑해진 루닛의 결핵 검출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의 관련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루닛도 뷰노와 함께 묶어서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NKD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이번 주에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심리가 공포의 정점을 지나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패닉셀이 재현될 가능성은 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를 경험한 이후에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반등에 나섰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전되고 서비스업 경기와 고용도 확장을 이어가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 발표에도 NKD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를 리딩했던 인공지능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 대선 전국도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약진으로 인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아직 불안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연달아 발표가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물가 지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도 발표되고요. 산업 생산,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 그 미국 경제 전반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번 주 일정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건 결국에는 물가 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미 발표가 된 혹은 앞으로 발표가 될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월 1일부터 10월까지 10일까지의 수출입 집계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서 16.7%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54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 늘어서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8.01로 작년보다 0.5일 적었고요. 이로써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2.1% 늘었고요.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 등도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오늘 밤 미국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 발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월간 시장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오펙은 앞서 지난달까지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220만 배럴, 내년에는 하루 180만 배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유지했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 그 국제 유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침에 발표가 된 수출 지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오펙에서 내놓는 보고서가 또다시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또 어떤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연달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요일에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물가 지수는 전체 물가를 보여주는 헤드라인 지수랑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지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6월 PPI 헤드라인 숫자는 전년 대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6%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진 바 있는데요. 화요일에 나오는 7월 PPI가 어떤 모습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그 시점과 인하폭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네. 화요일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보스틱 총재는 6월 말까지만 해도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연준의 실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미국 유통업계의 지난 분기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화요일에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의 인사인 보스틱 총재가 또 발언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포인트들은 여럿 있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수요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 CPI가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올해 미국 CPI는 4, 5, 6월 3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7월 CPI는 연준이 과연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몇 BP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져서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경제 지표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CPI는 워낙에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7월 CPI 결과는 하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고요.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3% 성장한 걸로 나왔었는데 잠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요일에 PPI 그리고 수요일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배디스 굿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을수록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력하게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것 아니냐, 8월에 금리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 주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다 발표가 되니까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파이널 샷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목요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 휴일로 증시가 휴장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눈여겨봐야 합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미국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요일에 나오는 7월 소매 판매도 CPI 못지않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작스럽게 불거진 상황이어서 소비 지표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 7월 숫자도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로는 7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또 7월 산업 생산,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미국 경제 전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줄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2주 전에는 실업수당 청구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와서 경기 네. 침체 우려를 키우더니 또 지난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둔화된 걸로 나와서 그런 우려가 조금 잦아들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거든요. 추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숫자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연내 몇 번에 걸쳐서 총 몇 BP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로는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월가에서는 1분기보다 매출과 이익이 다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실적은 소비 지표만큼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 회사의 실적은 다른 반도체주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역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로 가보면 중국에서는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나옵니다. 중국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니까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한국 증시는 휴장에서 하루 쉬어가지만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금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한 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했던 만큼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파워는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금요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나옵니다.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와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8월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8월 기대 인플레이션과 7월 주택 착공 건수도 발표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 지표들이어서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 또 좀 중요한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일본에서 3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일본 남쪽 해안, 그러니까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70에서 80%의 확률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발생한 지진이 이런 거대 지진의 전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2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력이 클 거라고 하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고요. 증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문제들도 좀 산재해 있는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무버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업계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는데요. 전통적인 1, 2위 업체 자리가 살짝 바뀌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한샘이 부동의 가구 업계 1위였는데 지난 1분기에 현대리바트의 1위 자리를 내주고 나서 이 두 개 분기 연속 2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샘의 상반기 매출 9,639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 소폭 감소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경우에는 그런데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대 성장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일단 먼저 현대리바트가 매출 1조 원을 찍기는 했지만 원가 절감 등 효율화에 집중했던 한샘이 영업이익과 당기 수익에서는 우위를 점했다라는 점입니다. 수익성은 더 개선을 시킨 겁니다. 현대리바트 그래도 매출 상승 배경은 무엇이었을지 보면요. B2B 기업 간 거래 가구 부문 매출이 55% 급성장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빌트인 가구 매출이 전년 대비 86%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해외 가설공사 등을 통한 B2B 사업 매출액이 19%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대리바트, 한샘 모두 건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매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리바트입니다. 관건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을지 일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B2B 거래가 좀 많이 몰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수주가 몰릴 수 있을지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규 분양이 위축되고 있는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반기 대비로는 감소할 것이란 흐름이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B2C의 부문이 실적 기여도가 성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4,000원을 미래에셋 증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샘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외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TMF 사태인데요. 이 TMF 사태로 인해서 대손 충당금 일부 46억 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수요 감소 역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요. 그런데도 악재를 딛고서도 영업이익이 무려 478%나 증가했습니다. 이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78,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샘의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만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직 뭐 삼성전자가 콜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인덱스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지금 SK하이닉스가 2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7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좀 우리 대응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HBM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AI 칩이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경기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흐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 누가 인공지능에서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넘버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년 이상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고,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판매량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 리포트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자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0만 원을 넘겨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좀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 많이 생각하시지만 국내에 있는 정확하게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라든가 그런 회사들 보면 약 100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AI 칩,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회사가 무려 167만 개나 됩니다. 167만 개. 엄청나게 많죠. 이들 또한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HBM 만든 거에서 30% 정도가 중국 시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를 했는데 HBM2E였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정도로 HBM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지난주처럼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패닉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IT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만큼의 어떤 기업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늘 지금 3.5% 오르면서 17만 7천 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난 고점이 7월 달에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4만 원 전 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3분기, 4분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만만하게 보지 말자.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어쨌든 간에 실적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세 2,27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이제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 그리고 케이블, 페달, 리저브 탱크, 그다음에 레버, 구동 모터 등을 다양하게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제 주력 제품들을 이제 현대 기아차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 시장이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있고, 피크아웃 우려도 일정 부분 좀 존재할 것 같은데, 7월 일단 북미 현대차 판매량을 보면 3.5%나 증가가 되었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는 하였지만, 이 친환경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이 전기차 판매량이 60%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를 이제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페달, 레버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멕시코에 이제 신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이 페달과 레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 캐파가 기존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만큼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미국 조지아 공장도 올해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만약에 내년 2025년부터 멕시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 경창산업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최근 이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 반등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2,275원 정도에 위치했는데, 이 가격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일단 근접 저항력이 2,470원 정도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그 점 유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낙폭이 과대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5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중엔 또 6만 원대는 물론이고 6만 1,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이오 기업 함께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받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투자자라면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백신을 만들었었죠. 그게 이제 스카이 코비원이었는데, 스카이 코비원이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도 발견된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이제 KP3라는 애인데, 이 친구에 맞는 백신을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내부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노바백스랑 지금 이제 공동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데이 트레이딩 물량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크게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5.7%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추세는 이미 지금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이번 주에 좀 기대해도 좋으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셔야 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목표가를 일단 좀 7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출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 마진율이 지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변이를 통해서 매출이 다시 한번 더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녹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변환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ST 바이오센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은 좀 이제는 매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두 개 다 담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개 중에서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느 쪽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ST 바이오센서를 더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지지난주 한 2번 정도 이 시간에 좀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ST 바이오센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백신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진단키트도 가지고 있고 요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인구가 20.3%까지 증가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20%가 넘어지게 되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제 위험성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을 실시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거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거래량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는 상승 추세가 강합니다. 5일선을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눈높이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요.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ST 바이오센서가 단기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T 바이오센서에 대해서 이미 또 여러 번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서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의 속도 조절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 부진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까지 그 여파가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극재 수출 물량이 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양극재 수출 물량 1만 4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최저치였고요. 고객사 재고 조정과 감산으로 인해서 3분기에도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부진 우려는 수산화 리튬 등 리튬 가격도 하락세를 불러오고 하고 있는데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또 생산 능력 목표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배터리사에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 NCM 양극재와 모로코 LFP의 양극재 설비를 모두 투자 일정을 조절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목표가 2026년 2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크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양극재 출하 전망치가 전년 대비 40% 증가해서 20% 증가로 그 눈높이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 규모는 4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LG화학은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양극재 판가와 2분기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감산 등의 이슈로 인해서 2분기 대비 20%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를 2조 8천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올해 양극재 판매량 예상치도 7만 2천 톤에서 6만 7천 톤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목표치가 원래 45만 5천 톤이었는데 39만 5천 톤으로 이건 역시 내려잡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027년까지 71만 톤의 생산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이 목표가 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와 변동성을 반영해서 중장기 양극재 생산 능력 하향과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등 또 악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코오롱인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7% 가깝게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고점을 방금 찍었는데 장중 고점을 또 방금 찍기도 했습니다. 코오롱인더를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슬슬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코드, 그리고 석유 수지, 필름, 그리고 코오롱 스퍼즈 등 이런 패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좀 실적이 둔화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대략 한 21.4%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감소가 되었는데 그렇게 감소됐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수백억의 이제 적자를 냈었던 이 필름 사업을 분할을 하면서 뭐 이제 희망퇴직급이나 뭐 성과급 등 이런 이제 일시적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학 쪽의 이제 사업도 살짝 이제 부진한 측면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수백억 적자를 일으켰던 이제 사업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상반기 판매량을 보면 4,500만 개를 판매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도 덩달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역대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닥권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오늘 좀 동반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인 저항력은 4만 원이지만 4만 원짜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중기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은 괜찮나요? 원재료 가격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이 회사의 적자는 필름 사업부가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필름 사업부를 분할해 내면서 본격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주가라든지 전체 실적에 미칠 만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좀 개선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는 제가 7월 달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3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올라왔었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근데 텐데. 여러모로 좀 마음이 살짝씩 바뀌시나 봐요. 이제 종목들이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시점에 맞는 이제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을 좀 가져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아요. 더 좋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도 단기 조정에 좀 접어든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셀트리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면 램시마죠, 램시마. 램시마가 그만큼 지금 국내 시장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시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61%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이성 세포폐암 관련된 환자 106명을 상대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FDA 승인, 판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에 하나 이 부분까지 이루어진게 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실적은 정말 너무너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 원 전후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뭐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보면 상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과거에는 또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도 솔직히 좀 발생했었고 외국인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눈높이를 달리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는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CS입니까? SC입니까? 제형으로 해서 이제 SC, 우리가 네. SC죠. SC 제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가 혼자서 이렇게 주사를 놓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죠. 뭐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아시겠지만 미국은 병원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입원을 했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 그럼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의료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냐, 가입되어 있지 않냐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미국의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진펜트라랑 램시마가 상당한 판매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실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정말 큰 주가 상승 흐름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을 좀 목표가로 좀 보고 있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30만 원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원이라는 이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앞서서 말씀해줬던 네네. 것처럼 이제 박수원 대표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미 좀 여러 차례 가지고 오셨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꽤나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네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그 정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주가 탄력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8월 달이고 이제 또 9월 달, 10월 달. 이제 뭐 9월 달이 좀 지나게 되면 또 10월 초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가 있고 저는 3분기 발표하기 전에 미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 한 3개월 정도는 좀 보자, 최소. 네. 3개월 정도는 보고 그래서 그 3개월 안에서는 25만 원을 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는 또 4분기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눈높이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그 7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번이나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목표가 전 120만 원까지 본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증거사 리포트가 다 바뀌고 있죠. 목표가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1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15만 원까지 올라왔고 일부는 또 120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또 과거에 또 많이 연구를 해봤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 이러한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같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은 코스피 안에 상장이 되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 탄력 다시 한번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분명히 스탠스 변화가 있을 것이고 3분기까지는 주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거래대금 실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1,078억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적자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매출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반기 적자가 2,771억 원이 난 것이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좀 실적이 살짝 개선되었던 이 화학 사업 쪽도 361억 적자가 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적자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이 하나의 큐셀에 2조 원 정도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조 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제 이쪽 단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발생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출 캐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적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8.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이제 슬슬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적자가 일정 부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바닥 매집성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력이 추정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25,000원짜리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만 해준다면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인 저항은 한 28,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한다면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올라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우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들보다 탄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2,600선을 회복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았다라는 점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할 텐데 최근 코스피 지수 오늘 당일 외국인 수급은 700억대를 기록했고 선물 쪽도 1,7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폭이 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지금 2,640선 내외의 좀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이 크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회복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탄력적인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좀 저항으로 작용할지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뭐 14일과 15일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선 뭐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역시 15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결정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2,600선을 뚫고 가느냐 아니면 2,600선이라는 저항선에 부딪혀서 내려오느냐 그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셀트리온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도 좀 상승세가 좀 좋았습니다. 뭐 정고점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유럽 쪽에서의 램시마와 주사 형제인 램시마 SC에 대한 점유율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면서 지금 처방률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유럽 전체에서도 70% 넘어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미국 북미 시장도 상당히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나눠지는 경향들은 좀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만큼 특히나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가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봉보다는 주봉상에서의 좀 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22만 5천 원 이상권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태양투자자문 수석 매니저 김효중 매니저 그리고 이데일리온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마감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미 시장은 주봉에서 장대 항봉이 출현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작년 말 이후 나스닥은 상승폭의 5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1%, 되돌리는 조정 이후 반등으로 가격 조정을 해소한 모습이고요. 대만과 일본 코스피 지수 역시도 나스닥과 유사한 되돌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꼴찌였던 코스닥은 50% 되돌리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추가 모멘텀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단기 조정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추가 반등의 제한 요소는 무엇일지 체크를 해야 하는 구간이 이번 주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13일 생산자 물가지수, 14일 소비자 물가, 15일 소매 판매 결과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지속 긴장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는 저번 주 낙폭 이후에 섹터가 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와 상관관계가 낮았던 바이오, 조선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약세였던 반도체나 IT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섹터의 키맞추기 반등이 오늘 시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 쪽으로는 여전히 미 대선 테마랑 질명 테마, 대한고래 테마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맞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필요한 모습이고 매수세가 강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매도세가 약했기 때문에 비교적 반등이 가볍게 나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PI 비롯한 경제 지표 확인하시고 시장 방향성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네, 오늘 일단은 코스피가 2,600선 지수 회복세가 나왔다라는 점은 이제 고무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3%대 정도 반등세가 나왔는데 오전에 8월 초 수출이 지금 17%대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투심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만 하더라도 한 42%대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일단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공지능 서버 출하량 증가 등도 이렇게 전방 산업 수요 회복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승용차와 선박 등의 주력 품목 수출액도 크게 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이 수출이 플러스 전환됐고 지난달까지 지금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위 국가가 중국, 미국, 베트남인데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지금 수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27.7%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 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은 일단은 휴가철도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감 30초 가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그래도 시초가부터 2,600선 이상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세를 폭을 늘려갔고요.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2,622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 1% 전일 대비 오르면서 2,613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772.6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2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에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감이 깊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안쪽으로 들어오는 점은 꽤나 긍정적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선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AI 의료 쪽이 6%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도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루닛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강세 흐름 보였고요. 비만 당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 3.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리화나 쪽도 오늘 시장에서 2.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줄기세포 쪽도 2% 넘게 상승세.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1등, 2등, 상등 그리고 5등까지가 일제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몰렸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ESS 쪽이 5% 넘게 상승세, 2차 전지 장비 쪽이 오늘 또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HBM 쪽이 4% 이상의 강세,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도 4% 넘게 상승세, SSD 쪽이 3.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화학업종이 2% 넘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 2% 넘게 강세,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업종별로 상승한 업종의 흐름도 꽤나 좋았는데 그렇다면 전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네요. 오늘 시장에서 2,600선 위로 완전히 안착되면서 2,618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올려냈는데 단숨에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2,600선이 깨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772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 쪽으로 3%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17만 7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는 18만 원 선 가까이까지 완전히 좀 다가서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18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17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강세, 거의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이 2%, 그리고 삼성바로직스 오늘 좀 쉬어갔고요. 1% 이상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약간의 조정입니다. 현대차는 0.2% 강보합권 24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완성차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많이 올라간 기업들 중심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보인 것이 특징이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2% 넘게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 바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셀트리온 쪽이 좀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20만 원대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기아도 현대차와 거의 비슷하게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하회였고요. 오늘 기아가 10만 2,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도 전체 지수 대비해서 하회고 포스코홀딩스도 0.6%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부진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12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16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금융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삼성물산이 1% 상승세, 삼성 SDI가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쪽이 좀 강했습니다. LG화학이 1.4%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천당 제약이 2.5% 이상 하락했고요. 이외의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대체로 보합권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권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사실 거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6위권부터 10위권을 함께 보시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위로 올라왔고요. 오늘 시장에서 17만 3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6% 넘게 상승세,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 휴젤과 클래시스는 나란히 하락세 보였는데 휴젤이 조금 더 크게 빠졌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시장 1%대 동반 상승세를 이뤄낸 월요일 시장. 오늘 반도체 HBM 쪽도 좋았고요. 바이오, 2차 전지까지 그래도 고른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략자 봐야겠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도 지속 체크해야 할 종목은 금리 인하 수혜와 더불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 실적 모멘텀과 일정 모멘텀 등이 모두 양호한 CDMO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CDMO의 바이오 종목들을 좀 보자면 9월 종양학회 일정 모멘텀에 따라 ABL 바이오, ST팜 등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섹터 역시도 지속적인 수주 낭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중공업주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관심을 확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IT 섹터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 영향 때문에 3분기 큰 폭의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은 강했긴 했지만 지수의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미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다음 상승 랠리를 기다리는 것도 유리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미국 경기 침체와 상관관계가 낮은 바이오나 조선 등을 지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저번 주 글로벌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었던 미 경기 침체, 엔케리 트레이드, AI 버블론 등 일단은 우려가 완화된 시점은 맞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같은 경우에는 파리 올림픽 폐막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지속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미 경제지표 부진 시에 지수 하락과 함께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시장 흐름 체크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표 흐름과 함께 잘 체크해봐야 한다. 파트너님, 이번 주에 일정이 좀 많이 예상되고 있죠. 어떤 네. 일정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슈퍼 위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점차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무게를 좀 두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PPI, CPI 위주로 일단은 결과 발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는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말복도 있고요. 네, 14일. 네, 14일에 말복도 있고요. 네. 광복절도 있기 때문에 또 휴장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의 또 옵션 만기일까지도 겹쳐지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역시도 강한 반등보다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지금 경계감을 어느 정도 갖고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도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강조 도와드렸었던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이 12일에서 13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보복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중동에 이제 확전되게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당장의 그 보복 확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국제사회 쪽에서 보복을 자제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압박도 있고요. 또한 내부 논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격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예군 현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전투 준비 태세와 함께 지금 경기 태세를 지금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자국 서부 내에서 지금 현재 군사 훈련은 13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쪽에서 이 하마스 쪽의 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해서 붙이다 보니까 하마스 쪽에서는 이번 이제 15일에 있는 가자 휴전 협상 관련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자 협상에서 15일에 있는 협상에서 만약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도 정말 확실한 외교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 이어져서 미 대선까지도 여파가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말 사면초가인 게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도 같이 함께 지금 설득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확전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자제하도록 계속 압력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여부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도 같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 이 두 가지 정도는 이번 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다소 좀 소극적으로 증시 흐름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다 내일장에 또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두 분께 모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떤 산업이 지금 당장 투자하기 편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네. 그중에서도 CDMO 쪽이 업사이드 포텐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넥스라는 종목 준비해서 왔습니다. 바이넥스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CDMO 산업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장 먼저 생각하실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들 아실 만한 글로벌 빅파마 위주로의 위탁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의 위탁 생산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라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근당 등 국내 전통 제약사 등이 있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내 품목 허가 완료 후에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통해 내년부터는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둘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가시화로 인해서 비중국 CDMO 수요가 증가될 부분이고, 글로벌 CDMO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비유럽, 비미국 고객사들에게 지리적 이점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바이넥스가 생물보안법 시행 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도 알아볼 건데,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골라주시네요. 파트너님은 수축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조금 더 가볍게 한번 가볼까 해서 헬스케어 쪽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작년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종목군이기도 한데요. 현재 낙폭 구간 이후에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는 이슈를 봤을 때 충분히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중소형주 일단은 흐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셀바스 헬스케어 가지고 왔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진단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면서 국내 전자 동혈압계 시장에서 점유율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체성분 분석기 역시도 그 정확도를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이제 시점에서 저는 또 테마성으로도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게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도 뭐 테마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해리스와 관련된 정책 관련 이슈들 부각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해리스가 강조하고 있는 메디케어 쪽 주목을 했을 때 메디케어 관련 수혜주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해서 민간 보험 가입 옵션과 함께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디케어를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테마 이슈도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7월 달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구간에서는 윗골이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전 구간 때 매물 지금 소화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300원대 짧게 잡아가시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인 만큼 목표 구간도 6,500원대 추가적으로 돌파하는지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이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셀바스 헬스케어, 바이넥스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의 기술은 태양투자자문 김효중 소속 매니저,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4달 연속 늘었습니다.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년 만에 줄었다가 4월에 반등한 뒤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6월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대출금리 하락과 지속적 정책대출 공급 등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종합반도체 기업 중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78.8% 증가한 148억 7,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위에 오른 인텔은 13.9% 증가하는 데 그쳤고 3위와 4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144.3%로 상위 10개 업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IDC는 데이터 센터 시장 등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불법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박자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민관학 공동 참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1,035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반년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청소년 도박 사범 숫자입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드는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도박 문제는 도박 행위 자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해치는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에 연루되어 청소년 불법 도박을 예방하고 치유를 돕기 위해 하나금융과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서울시 교육청 등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박 근절을 위해 모두가 함께 도전이라는 뜻의 도도한 프로젝트를 발족. 사업 추진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3년간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3년간 초, 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예방교육, 오프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 그리고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역시 체계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도박 문제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 강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금융권 계좌가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서 계좌 발급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에서 재활, 치료, 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대사로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위촉됐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은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